마케팅의 7가지 원칙 중 세 번째, 시장 세분화의 원칙, STP. 유럽 대륙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중국이라는 대륙은 다수의 열국이 존재하다가 강자에 의해 통일되고 또 반대 세력이 등장하면서 분열하는 역사를 반복한 역사였다.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장도 이처럼 처음엔 다수의 기업들은 브랜드가 격돌하다가 결국엔 강자 둘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 밖의 약자들은 사라지거나 다른 틈새를 노려 그 틈새에서 다시 서로 격돌하는 짓을 반복한다. 미국의 콜라 시장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로 이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한때 우리 고유의 브랜드인 815 콜라가 있었지만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말았다. 현재는 코카콜라와 펩시라는 두 거대 브랜드로 시장이 나누어져 있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이런 현상을 마케팅 불변의 법칙 8번째 이원성의 법칙이라고 정의해야겠다. 여기서 이원성의 법칙이라고 한 번역은 원래 그 단어가 의미하는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듯하다. 이원성보다는 이분화가 오히려 원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그 뜻은 모든 시장은 결국 상위 1위와 2위만 남는다는 이야기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는 시장에서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만이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범세계적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이외의 기업들은 정체되거나 문을 닫거나 아니면 팔리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이 현상을 탄산음료 시장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이원성의 법칙은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시장은 두 마리 말만이 달리는 경주가 된다. 마케팅을 장기적으로 관찰해보면 싸움이 대체로 두 거인, 오래 튀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와 갑자기 부상한 브랜드 간의 혈전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1969년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은 60%, 펩시가 25%, 세 번째 브랜드인 로열 크라운은 6%, 나머지는 군소 브랜드들이 차지했다. 이원성의 법칙은 이러한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더 나아가 이 법칙은 선도자가 시장 점유율을 잃고 이유의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리라는 점도 예견하고 있다. 1991년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은 45%로 떨어졌다. 제2위인 펩시는 40%, 제3위인 로열 크라운은 3%였다.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독점 현상과 이분화의 현상이 더욱 빠르게 나타난다. 소위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 초기에는 야후, KT의 한미르, 라이코스, 네이버, 다음 등 10개 이상의 업체가 각축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네이버와 다음의 이분화 구도로 압축되었었다. 이 부분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선도자가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예를 보여준다. 꼭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 아니라도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력상 차이가 있는 양자가 전투를 벌인다면 원래 전력 차이의 제곱만큼 그 전력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는 란체스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영국의 항공학자 란체스터가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공중전 결과를 분석하던 과정에서 만들어낸 법칙이라 한다. 그는 확률 무기가 사용되는 전투에서는 전투 당사자의 전력 차이가 전투의 승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력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성능이 같은 아군 전투기 5대와
적군 전투기 3대가 공중전을 벌인다면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아군 전투기는 2대가 아니라 그 차이의 제곱인 4대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전력 차이의 제곱만큼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법칙으로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의 시장 이분화의 법칙은 설명될 수 있다. 이 법칙은 많은 브랜드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도 있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미국 시장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배터리 시장의 에번 레디와 듀러셀, 사진용 필름과 코닥과 후지, 렌터카의 허츠와 아비스, 햄버거 시장의 맥도날드와 버거킹, 그리고 운동화 시장에서의 나이키와 리복 등이 그것이다. 만약 입지가 불안한 3위 이하의 신세라면 이 시장의 강력한 두 거인을 공격하는 일은 결코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따라서 이런 경우 3위 이하의 참여자가 할 일은 새로운 시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시장 세분화이다. 중국 대륙의 통일과 분할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분할하는 현상을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분할의 법칙이라고 설명한다. 탄산음료 시장은 콜라 시장을 피해 사이다 시장을 만들어낸 세븐업에 의해 처음 분할되었다. 사이다는 원래 사과수를 의미하며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단어다. 현재 미국에서는 세븐업이 우리가 말하는 사이다 음료의 대명사로 사용된다. 그리고 음료 시장은 콜라와 사이다에서 다시 스포츠 음료, 과일 음료, 비타민 음료의 시장 등으로 분할하고 있다. 분할의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영역이 분할되어 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세균 배양 접시 안에서 번식하는 아메바처럼 마케팅의 전투장은 영원토록 확장을 계속하는 영역의 바다로 비유할 수 있다. 하나의 영역은 간단한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컴퓨터가 그 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역은 다른 분야로 세분화되었다. 메인 프레임과 미니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퍼스널 컴퓨터, 랩탑, 노트북, 펜 컴퓨터 등으로 자동차도 텔레비전도 맥주도 심지어는 국가에도 분할의 법칙은 적용된다. 각각의 부문은 명확하게 구분된 실체다. 각 부문은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각 부문은 나름대로의 선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원래 그 영역의 선도자였던과 동일한 경우는 드물다. IBM은 메인 프레임에서도 선도자이고 DEC는 미니 컴퓨터에서 서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선도자인 것과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영자들이나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런 분할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지적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시장이 분할할지라도 결국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기 쉽다. 시장은 분할을 거듭하고 그 분할된 영역은 다시 하나의 독립적인 시장으로 존재함에도 말이다. 퍼스널 컴퓨터, 노트북은 같은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은 독립적이며 별개의 시장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새로이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얼굴을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법칙을 위반한 대표적인 회사로 미국 시장에서의 폭스바겐을 사례로 들고 있다. 미국의 소형차 영역을 최초로 소개한 폭스바겐은 자체 생산비를 미국에 도입하여 미국의 수입 자동차 시장의 67%를 장악했던 대단히 성공적인 자동차였다. 큰 성공을 거둔 폭스바겐은 자기들도 GM처럼 보다 크고 보다 빠르고 보다 스포티한 자동차를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독일에서 생산되고 있던 모든 모델을 미국으로 실어보냈다. 그러나 소형차 시장은 계속 확장되어 갔고 내구성이 강하고 경제적인 폭스바겐을 살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은 도요타, 혼다, 닛산을 찾게 되었다. 오늘날 한때 67%에 이르던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율은 4% 이하로 줄었다. 이분화의 법칙과 분할의 법칙은 시장 현상에 대한 관찰에서 나온 법칙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상품에는 제품 수명 주기 PLC가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제품 수명 주기는 어떤 제품의 판매량이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변하는 주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품 수명 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티기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그림처럼 표현된다. 제품 수명 주기의 첫 번째 단계를 제품 도입 단계라고 한다. 시장에 어떤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p3 플레이어가 처음 나왔을 때 mp3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였을 것이다. 이 소수의 선각자들을 우리는 혁신자, 이노베이터라고 부른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조회가 있으며 그런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있으면 일단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신제품 마니아들이다. 미래의 새로운 기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신기술 마니아 모임이나 동호회처럼 말이다. 이 혁신자들은 신제품을 사용해본 다음 주변 사람들이나 매체를 통해 이를 소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오피니언 리더라고도 한다. 혁신자에 이어 그 다음으로 신기술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소비자 특성에서 언급한 선각 수용자, early adopter들이다. 이렇게 혁신자와 선각 수용자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가 바로 도입 단계라 할 수 있다. 도입 단계를 지나면 제품 시장은 성장 단계에 접어든다. 이 단계에서 시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신제품을 구입할 의사는 있지만 아직 어떤 브랜드를 구입할지 결정하지 못한 소비자들이다. 주변의 선각 수용자나 미디어를 통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성장 단계에서의 마케팅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고 제품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때 시장 점유율은 차이나기 시작한다. 마케팅 이분법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최소 2위는 차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성장 단계로 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여기에는 캐즘이라는 함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래 이 용어는 협곡이나 단절을 뜻하는 말이지만 마케팅에서는 첨단 기술 제품의 확산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절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 개념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기술의 우수성과 대대적인 광고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라지고 마는 신제품이 운명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이 함정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 바로 캐즘 마케팅의 저자 제프리 무어이다. 그는 이런 현상이 첨단 기술 제품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 많은 신제품들이 초기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걸로 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첨단 기술 제품은 일반 소비 상품과는 달리 불연속적 혁신에 의해 태어나게 된다. 처음 이런 제품이 소개되면 혁신자와 선각 수용자들과 같은 신기술 마니아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반긴다. 그러나 이들의 환호성이 지나간 다음에 일반 대중에게 수용되기 전까지 캐즘, 즉 단절의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캐즘을 지나면 제프리 무어가 토네이도 마케팅에서 말하는 수요 폭발 현상이 발생한다. 이 수요 폭발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캐즘이라는 협곡을 지난 성장 단계이다. 성장 단계를 지난 제품은 이제 시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그 제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단계에 접어든다. 바로 성숙 단계이다. 이 시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그룹은 후반부 다수층이라고 하는데 보수적인 소비자층을 생각하면 된다. 성숙 단계 시장에서는 여러 경쟁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경쟁 제품 간의 차이도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기능도 동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브랜드의 충성도가 중요하다. 이때 시장은 이미 몇 개의 회사에 의해 적절히 분할되고 이 단계에서 제품 판매 총량이 최고점에 이르게 된다. 이 단계가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가 이야기하는 이분화의 법칙이 성립되는 단계이다. 성숙 단계를 지난 제품은 쇠퇴기에 접어든다. 판매량은 줄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다. 제품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격 위주로 제품을 구입한다. 이 단계에 접어들어서야 제품을 구입하는 층을 지각 수용자, 레이트 어답터라고 한다.
지금 휴대폰을 처음 구입하는 층이 있다면 그 층이 바로 지각 수용자일 거다. 모든 제품은 위와 같은 제품 수명주기, 즉 PLC를 거치게 된다. 물론 세티기에 접어든 제품이라고 다 소멸되지는 않는다. 다른 기능이 첨가되거나 새로운 트렌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기업들이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 제품만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고객층, 즉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이때의 제품은 같은 제품이면서 또 다른 특성을 가지는 제품들로 다양화해지기 시작한다. 시장이 분할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할을 계속하고 있는 시장에서 기업이 전략으로 채택해야 할 원칙을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7번째 불변의 법칙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는 사다리의 손잡이를 가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손잡이라고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하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사다리의 법칙, 기억 사다리의 어디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채용해야 할 전략이 달라진다.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마케팅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이런 시도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싸움에 진 것은 아니다. 제2, 제3의 브랜드에 유용한 전략들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만들어지진 않는다.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는 일종의 부류의 체계가 있고 이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용된다. 제품에 대한 잠재 고객의 관심도에 따라 사다리 수가 결정된다. 관심이 많을수록 사다리 수가 많고 자주 구매하지 않는 제품은 사다리 수가 적다. 시장 점유율과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있는 사다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당신은 당신보다 아래에 있는 브랜드의 2배, 당신보다 위에 있는 브랜드의 절반쯤 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아큐라라는 미국 내에 맨 처음 선을 보일 때 일제 고급 승용차였다. 렉서스는 2번째, 인피니티는 3번째였다. 미국 내에서 아큐라는 143,708대, 렉서스는 71,206대, 그리고 인피니티는 34,890대가 팔려서 4대 2대 1대 비율이었다. 마케팅 종사자는 흔히 어느 영역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세 가지 브랜드라는 말을 마치 동등한 제품들 사이의 싸움인 듯이 말한다.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선두자는 확실하게 2위의 브랜드를 압도하고 제2위와 제3위는 반드시 억누른다. 따라서 3위가 해야 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경쟁을 피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말하는 사다리, 아니 소비자 기억의 사다리라고 해야겠지만 그 사다리의 한 손잡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시장 세분화이다.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의 사례로 든 미국의 맥주 시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미국의 맥주 시장에서는 1위는 버드와이저였다. 밀러는 맥주 시장의 사다리에 노동자의 맥주라는 손잡이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의 맥주가 존재하게 되었다. 화이트 칼라가 마시는 버드와이저와 블루 칼라가 마시는 밀러가 그것이다. 이때 하이네켄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이네켄은 고가의 예제 맥주라는 손잡이를 만들고 맥주 시장의 사다리는 점차 길어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미켈론 맥주가 등장하였다. 고가 맥주는 외국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도 있다는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미켈론 맥주는 고가의 국산 맥주라는 손잡이로 하이네켄에 대응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했다. 이렇게 해서 버드와이저, 밀러, 하이네켄, 미켈롭 등은 맥주 시장에서의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만들어 고객에게 인지시켰으며 각각의 손잡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영역을 만들고 그곳에 포지셔닝하는 방법이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의 사다리의 법칙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시장 세분화의 원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시장 세분화는 게릴라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틈새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게릴라전은 적의 경비가 허술한 지점이나 후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피해를 준 후에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전략을 일컫는다. 고대와 중세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게릴라식 전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게릴라전의 기원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찾을 수가 있다. 당시 인디언과의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미국의 식민지 주민들은 곳곳에서 총잡이 부대를 결성하여 고도로 변칙적인 전술로 영국의 정규군을 공격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습지의 여우로 명성을 떨친 프랜시스
메리온이고 이를 영어한 것이 패트리어트 늪속의 여우다. 란체스터의 법칙은 시장 점유율 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 1등 업체를 상대로 전면전을 펼치는 것은 위험하며 경쟁사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로 지역을 나누고 선도와의 격차가 가장 적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공략하라고 강조한다. 또한 경쟁 전략의 전문가 마이클 포트는 우리보다 강자와 싸움을 하려면 우선 상품을 차별화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싸움의 장소를 달리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낮은 가격으로 승부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틈새 시장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시장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과정을 STP라고 한다. STP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의 약자다. 시장을 조사하면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로 구성된 서로 다른 작은 시장들이 나타난다. 기업은 자신들이 경쟁자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기업은 그 목표 시장에 자신의 상품을 포지셔닝하여 경쟁 상품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 시장 세분화는 큰 규모의 이질적인 시장을 작은 규모의 독립적인 시장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시장을 고급차와 대중차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또 승용차와 스포츠카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는 각각의 동질성 있는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상품과 마케팅 믹스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장 세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나이, 성별, 소득, 직업, 학력, 가족 규모, 종교, 국적 등 인구 분포 등에 의한 시장 세분화가 있을 수 있으며 상품의 기호와 가격, 민감도에 의해 세분화할 수도 있다. 또 단일 기준에 의한 시장 세분화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할 수도 있다. 표적 시장 선정, 타겟팅. 우리는 세분화된 시장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시장을 골라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디에 얼마나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포기할 시장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며 여기서 포기란 결국 집중하는 방법에 다른 말이다. 이를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희생의 법칙, The Law of Sacrifice 라고 불렀다. 전략은 포기하는 기술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희생의 법칙은 계열 확장의 법칙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성공을 누리고 싶다면 당신은 뭔가를 포기해야만 한다. 희생할 수 있는 것은 3가지다. 즉 제품 계열과 목표 시장 지속적인 변화다. 모든 계열을 갖는 것이 패자에게는 사치스러운 짓이다. 성공을 바란다면 제품 계열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켜야 한다. 도대체 팔아야 할 물건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이 판다고 어디에 적혀 있는가? 에버리 항공은 화물 운송의 모든 영역을 담당했다.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소화물을 야간에 배달한다는 한 가지 서비스에만 전력을 집중했다. 오늘날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에머리와는 비교적 안 되게 큰 회사다.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치른 희생의 힘 덕분에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야간이라는 단어를 심어줄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계열 확장의 법칙이라는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 스스로 야간이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타이거 인터내셔널과 플라잉 타이거 항공 화물 운송 사업을 사들이고 전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전 세계적 항공 화물 회사가 되었던 것이다. 21개월 동안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기업이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을 계속하다 보면 누구나 받는 유혹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마케팅에서 성공한 브랜드를 손에 쥐게 되면 이 브랜드를 확장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기 마련이다. 사실 유명해진 브랜드를 새로운 상품에 사용하면 시장 진입이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판촉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은 희생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게다가 새로운 상품이 지금껏 구축해놓은 브랜드의 특성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이 희생의 법칙을 지키지 않는 마케팅의 실수 중 하나를 계열 확장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누구에게나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확대하려는 거역할 수 없는 압력이 존재한다고 그들은 설명한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라가는 법칙이기도 하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는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제품에 집중하지만 점차 여러 제품에 손을 대어 힘을 분산시키게 되고 그 바람에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IBM은 과거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힘을 집중시켰을 때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오늘날 IBM은 온갖 것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가까스로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계열 확장은 성공한 제품의 브랜드 이름을 채택해서 선보이고자 하는 새로운 제품에 갖다 붙이는 것을 포함한다. 결과가 정반대라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자들이 계열 확장이 효과적이라고 믿는 이유가 뭘까? 계열 확장이 장기적으로 패자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승자가 된다는 그 하나의 이유이다. GM은 바퀴가 달린 것이면 무엇이든 손을 댔다. 세단, 스포츠카, 값싼 차, 비싼 차, 트럭, 미니밴, 심지어는 전기 자동차까지. GM의 경영 전략은 무엇일까? 기류를 제대로 달릴지 추락할지 시간이 증명할 것 같다.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흔히 타사의 경쟁 제품에 비해 자사 제품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 제품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홍보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기억의 사다리의 한 손잡이를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하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의 마케팅 불변의 업체로 유명해지기 전 1981년에 출간된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있었다. 이 책의 부제는 인식의 전제 The Battle for Your Mind이다. 두 사람이 말하는 포지셔닝의 개념은 해당 상품을 소비자의 인식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할 것인가였다. 포지셔닝에 있어서 차별화는 인식의 문제가 된다. 즉 포지셔닝은 상품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 어떤 행동을 가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고객의 마인드에 우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다. 이 포지셔닝이 결국은 또 차별화이다. 단 시장 세분화를 통한 차별화에서의 관점이 시장에 있다면 포지셔닝에서는 고객의 인식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최근에 인구 특성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전문점을 자주 접한다. 남성 전용 미용실, 키 크기 전문 한의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차별화를 통한 포지셔닝은 시장 세분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포지셔닝은 그러한 차별화를 고객에게 어떻게 그리고 확고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제품의 독특한 속성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바탕으로 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속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추가하였다. 속성의 법칙이란 어느 속성이든 반대되고 효과적인 속성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정반대의 법칙을 떠올려보자. 어느 한 제품이 있다면 크든 작든 그 제품에 불만이 있는 고객군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들의 제품과 다른 속성도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강력한 경쟁 브랜드가 있는 경우 효율적인 포지셔닝이란 그들과 다른 속성이나 정반대의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도 마케팅은 곤란하다. 오히려 그보다는 선두자가 가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정반대의 속성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속성의 법칙이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코카콜라는 원주여서 나이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음료이다. 펩시는 젊은 세대의 선택품이라는 지위를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크레스트가 충치라는 단어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치약들은 충치라는 단어를 피해 맛이나 미백 효과, 구취 제거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소독 효과와 같은 다른 속성들을 내세웠다.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자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제품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했다면 그보다 작은 속성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성은 단일하고 간결해야 한다. 속성 그 자체가 아니라 속성이 지니는 가치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일이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요구되지만 얻어지는 결과는 매우 단순하여야 한다고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조언한다. 단순한 것이 고객의 인식 속에 보다 쉽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러한 측면에서 단순한 툴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지다. 시장 세분화의 원칙과 포지셔닝에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로 인식 지도, 퍼셉션 맵이라는 것이 있다. 포지셔닝을 위한 인식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제품의 어떤 속성을 중요시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성 중 중요한 요소를 택하여 가로축, 세로축으로 놓고 우리의 제품과 경쟁사의 제품을 각각 위치에 맞도록 그린다. 가격과 품질이라는 두 요소로 초콜릿 제품의 브랜드를 인식 지도에 매핑해 볼 수 있다. 사실 이 초콜릿 시장에서 단돈 몇백 원 하는 것에서부터 몇만 원대 하는 것까지 이르기까지 제품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포지셔닝을 파악하기 위해서 품질과 가격 이외에도 내구성, 색, 크기, 서비스의 속도 등 수없이 많은 요소를 첨가할 수 있다. 따라서 포지셔닝의 지도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지도를 통해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브랜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포지셔닝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아직 충족되지 않은 잠재적인 영역은 없는지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시장 세분화의 원칙을 지키는 노력의 하나가 될 것이다.